근데 이게 나 진짜 왜 나가 이거? 아니 봐보세요. 자기 집에 있으면은 얘를 굳이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좁은 공간에 우도기가 그냥 의미 없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소니는 또 한번 2대1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소니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칠 수도 없어요. 왜? 얘가 지금 들어가고 자리가 겹치게 되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토트넘의 빌드업 구전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윙백들을 안에 넣으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윙어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근데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공이 아치그레이로부터 벤 데비스한테 이렇게 전환이 되고 분명히 이렇게 공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드 스펜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벤 데비스한테 공이 딱 넘어올 때 지금 사이드에 벌려있는 손흥민한테 이렇게 공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토트넘한테 가장 짜증나고 짜치는 게 뭐냐면은 연결이 되면은 지금 또 보시면은 제드 스펜스가 여기 있다가 미친놈처럼 이렇게 뛰어요. 이거는 작년부터 포스테코글로가 이 팀에 심었던 전술이기도 해. 근데 이렇게 뛰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뛰었을 때 정확한 목적이 일단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넣어줄 수도 있고 혹은 이 패스가 안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안으로 공을 컨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는 합니다. 허나 지금 이렇게 사이드 특히나 높은 지역에 와서 소니가 공을 잡았을 때 지금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소니가 1대1 돌파가 되지 않는 선수도 아니고 충분히 상대 수비수랑 1대1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이 1대1을 걸었을 때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크로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은 제드 스펜스나 이런 선수들이 이 위치에서 무리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저는 좀 차라리 어쩔 때는 그냥 아래쪽 위치에 남아가지고 그냥 본인들 역습을 막는 데 좀 집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니한테 조금 더 많은 롤을 좀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 공간을 나가다 보니까 수비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니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안으로 공을 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는 크로스를 길게 올려주던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 넣어주는 거. 근데 이게 이 높은 위치에 만약에 이 정도 위치에서 제드 스펜서가 띄워주고 소니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가마차기 슈팅할 수 있는 각을 많이 만들어준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트넘이 그 각도만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펜스가 이렇게 띄워주면서 수비수 한 명을 더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이렇게 안으로 쳤을 때 슈팅을 때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니가 결국에는 뭐 하기보다는 안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장면도 또 한 번의 제드 스펜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쭉 또 질러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수비수 한 명을 또 달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니도 지금 제드 스펜스한테 이 패스를 과감하게 넣어주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커버링이 이렇게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도 안 맞아. 그 다음에 자기가 언제 뛰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걸 계속 뛰다 보니까 토트넘의 가장 큰 취약점인 역습을 대비를 못해요. 왜? 지금 메디슨이 보기에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토트넘이 역습 잘하는 팀한테 두드려 맞는 형식을 보면은 지금 제드 스펜스가 왼쪽 백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죠. 만약에 여기서 패스하다가 소니가 잘려요. 상대 수비수한테. 그렇게 됐을 때 메디슨이 이 위치에서 정확하게 실딩을 해주질 않아요. 그냥 메디슨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안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위치는 아무도 수비를 못하게 되고 여기서 공이 잘리게 되면은 이 윙어 빠른 윙어가 있는 구단들에게는 취약점을 바로 드러내게 돼요. 근데 이게 반더벤이 있을 때나 로메로가 있을 때는 이 넓은 위치를 커버를 해주는 선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지금은 아치그레이가 뛰다 보니까 그걸 커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여기서도 소니가 나가고 있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주지 못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치그레이가 나갈 때 이미 여기 있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땡겨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수도 지금 아치그레이를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소니를 틀어막는 이 선수도 패스 각을 안 주려고 이렇게 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망갈라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지역에 도대체 수비수가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를 볼 수가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프 스페이스 하는데 지금 토트넘이 하고 있는 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은 저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공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제드 스펜스나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의미 없이 계속 나가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밖에 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제드가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뛰지 않고 만약에 이 공간에 제드가 남아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공간에. 그러면은 이 수비수가 당연히 제드 스펜스를 추격할 이유도 없어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수비수랑 단독적으로 1대1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은 제드 스펜스도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상대 수비수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 공간은 없어. 1대1도 못해. 거기다 망갈라까지 쳐져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소니가 할 수 있는 거는 뒤로 나오면서 메디슨한테 백패스 하는 거밖에 없어요. 야, 메디슨은 아는 거야. 왜? 여기 어차피 들어가봤자 백패스 또 나올 거고 난 그냥 여기 서 있을래. 왜? 소니는 결국 전진적으로 드리블을 못 할 거고 나한테 패스를 줄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지금 짜증나는 게 이런 형태의 공격이 여러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90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한번 U자로 공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도 여기서도 어제 포로가 정말 사이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킥을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으로 빠른 타이밍에 반대 전환 킥을 빡 때려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 위치에서 킥을 받으면은 충분히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전진적으로 공을 밀고 들어가면서 이 넓은 공간 보세요. 이 넓은 공간을 소니가 1대1을 통해서 얘랑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선수가 왜 내려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또 제드 스펜스가 여기서 귀신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소니가 나타나는데 이게 화면이 좀 짧게 잡혀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드 스펜스가 또 한번 침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약에 제드가 여러분 안 뛰었으면은 소니가 다시 한번 전진적으로 1대1을 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또 제드가 귀신같이 지금 하프스페이스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안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드 뭐합니까? 이미 공간 여기 다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자기 친구 한 명 데려왔어, 에버튼에. 그러다 보니까 소니는 다시 한번 안쪽으로 이 밀집되어 있는 에버튼 수비 공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여기 좀 안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그 단선은 하나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소니가 이런 낮은 위치에서 여러분 공을 만약에 잡게 된다. 이런 위치 혹은 이런 위치 혹은 이런 더 낮은 위치 이런 데서 공을 잡으면은 이 긴 거리를 손흥민 선수 혼자서 돌파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기회에서 하프스페이스 뛰는 거 이해는 가요. 근데 이 높은 위치에서 포로한테 정말 좋은 장면에서 공을 받았고 여유가 있는 장면에서도 제드가 미친놈처럼 계속 나가요. 근데 이거는 제드가 뛸 때만이 아니야. 우도기가 뛸 때도 나가고 누가 뛰든 여러분 토트넘의 전술은 사이드 풀백이 하프스페이스를 계속 뛰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소니가 결국에는 안으로 밀고 들어다가다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본인이 안쪽으로 공을 드리블 해봤지만 안쪽에 지금 너무 많은 수비수가 빽빽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갈 수밖에 없나요? 다시 한번 공을 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러분 연속의 울타리인 거예요. 제드도 결국에는 공을 못 받게 돼. 그 다음에 제드도 이 먼 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 소니도 여기서 공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블을 할 수도 없고 드리블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뒤로 나가는 백패스. 이거 진짜 저는 보면서 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은 좀 많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제드 스펜스 움직임도 잘못된 게 봐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가슴으로 공을 잡고 바닥에 공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바닥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제야 고개를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니는 아직 제드한테 패스를 줄 자세가 안 나오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미 제드는 여러분 상대 위험 지역까지 들어가서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도 알맞으면 여러분 소니한테 이 패스를 요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소니는 이제 가슴으로 공을 잡고 내려놓는 타이밍인데 고개도 안 들었는데 제드는 이미 저기까지 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없는 타이밍 안 맞는 침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제드도 여러분 햄스트링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스프린트를 고강도 런닝을 한 경기에 몇 번이나 하는지 알아요? 이 윙백들이 토트넘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번에 우도기가 뛸 때예요. 우도기가 햄스트링 나간 이유도 명확하죠. 이런 고강도 런닝을 의미 없이 계속 뛰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도기가 지금 안에 있는 벤탄쿠르한테 패스를 넣어주고 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벌려있는 소니가 공을 잡게 되고 여기서도 감독님이 주문하니까 이번에는 우도기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벤탕이 이거를 이렇게 또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제발 이거 주고 그냥 얘네들이 여기 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PSG라던가 맨체스터 시티 보면은 사이드에 도크 세워놓고 이거 계속 안 파요. 왜냐면은 얘네들만의 1대1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단 말이야. 가르디올라나 엘리케 같은 경우는 왜 도쿠가 1대를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옛날에 바르콜라가 혹은 덴벨레가 1대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공간을 잡아먹어서 이 선수가 1대를 못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벤탄쿠르가 미친놈처럼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금 수비 숫자가 여러분 이 안에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의 수비 숫자가 이 좁은 지역에 여러분 밀집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니가 여기서 돌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받아가지고 소니가 돌파를 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벤탄쿠르도 이렇게 뛸 게 아니라 지금 하키미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잘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들어와줘 버려요 안쪽으로. 그리고 얘는 올라오면 안 돼 원칙적으로. 왜? 우도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도기를 여기 두기보다는 우도기가 이 아래쪽에서 상대가 역습 치는 거를 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도기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이 잘리게 되면은 정말 긴 거리를 우도기는 다시 한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고강도 런이 계속되고 선수들 체력이 갉아먹히게 되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 끊어지게 되는 위치까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공을 받아서 벤탄쿠르가 뭘 합니까? 각이 안 나와요. 왜? 상대 수비수가 여기까지 지금 따라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니가 이 패스를 벤탄쿠르한테 넣어줘도 벤탄쿠르가 여기서 크로스를 올릴 만한 여유가 안 생겨요. 상대 수비랑 너무 가깝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는 못 올라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뒤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여기 뭐예요? 여기 뒤에 누구 한 명 서 있어요. 메디슨 같은 애들 분명히 또 여기에 아 맛있다. 이 위치에 있으면 나 공 받을 수 있어. 서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 있는 드라구신 혹은 페드로 포로한테 이렇게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연속이에요. 하프스페이스도 존슨이나 누가 잡으면 또 미친놈처럼 뛰어요 포로가. 근데 여기 잡으면은 또 떠주면 또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의 반복인 거야. 상대는 그냥 크게 뛰는 것도 없어요. 라인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들끼리 그냥 하프스페이스만 겁나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은 여기까지 갉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크로스를 못 올렸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도 이건 노팅엄이랑 할 때인데 이런 게 여러분 노팅엄이랑 뛸 때 진짜 쥐약인 게 노팅엄에는 허드슨 오더이 그 다음에 엘랑가 이런 선수들은 스피드가 정말 빠르고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도기 같은 애들이 이런 위치에서 만약에 나가다가 공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라도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엘랑가 허드슨 오더이 같은 애들이 그냥 여기서 밀고 나가면서 공격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우도기가 사이드에 소니한테 공을 주고 다시 한번 미친놈처럼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 진짜 왜 나가 이거? 아니 봐보세요. 자기 칩에 있으면은 얘를 굳이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좁은 공간에 우도기가 그냥 의미 없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소니는 또 한 번 2대1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소니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칠 수도 없어요. 왜? 얘가 지금 들어가고 자리가 겹치게 되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뒷장면을 보시면은 그냥 여기서 공을 주고 우도기는 나는 차라리 나가지 말고 좀 그냥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얘 좀 제발 같이 안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쉽게도 끌고 가면서 2대를 맞이하게 되는 소니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도기가 공을 잡고 역시나 사이드에 벌려있는 소니한테 공을 넣어주게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소니가 공을 잡는데 또 누가 보이죠 여러분? 지금 미친놈처럼 나가고 있는 우도기가 보이게 됩니다. 와, 나 진짜 미치겠어. 물론 이게 엘랑가가 잘 뛰냐 내가 잘 뛰냐 대결하는 거 이해는 가. 근데 이거 뛰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지금 소니한테 이렇게 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소니가 여러분 지금 공을 앞으로 잡았습니까? 공을 뒤로 잡았습니까? 누가 보든 소니는 공을 앞으로 못 잡고 지금 뒤로 공을 잡았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우도기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이 아이나 뒷공간으로 어떻게 패스를 넣어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명도 이렇게 쫓아오고 있잖아. 그럼 이 패스가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봤자 결국에는 상대 수비수한테 다시 한번 쌓이게 되면서 공이 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공을 잡아봤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요즘 보면서 좀 현타 아닌 현타가 좀 많이 오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도 결국에는 공을 잡아서 갈 데 없이 이렇게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수도 이렇게까지 또 뛰어야 돼. 의미 없이. 그 다음에 들어가봤자 이렇게 또 나와야 돼.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건 백패스밖에 없어. 또 U자로 돌아가.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소니도 이 패스를 당연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이 다시 뒤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얘도 나가 있어. 이 자리는 아무도 커버링을 해줄 사람이 없어. 만약에 소니가 자칫 실수해가지고 아이나한테 공을 잘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 공간은 누가 커버를 해줄 것이냐.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장면도 보시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엔 소니가 여기로 패스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또 똑같은 장면 아닙니다. 또 다른 장면이에요. 우도기가 공을 잡고 또 소니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다 다음 장면 뭐 나올지 알죠? 이 주고 얘는 뭐합니까? 또 이렇게 뛸 거예요. 이 친구는 소니한테 공을 연결시켜주고 역시나 지금 귀신같이 뛰고 있는 우도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니가 공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전진적으로 미는데 또 한 번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엘랑가가 지금 우도기를 귀신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니가 여러분 1대1을 걸 수 있습니까? 못 겁니까? 당연히 못 걸지. 왜? 지금 우도기가 엘랑가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2대1 상황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소니는 유일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결국에는 소니는 여기서 이렇게 공을 들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고 가서 뭐예요? 골대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기서 슈팅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결국에는 소니는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르한테 백패스 하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도기는 다시 한번 또 쓸데없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수 한 명 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엘랑가가 체력이 좋냐 우도기가 체력이 좋냐 싸움하러 온 것 같아요. 소니도 지금 1대1로 못해. 우도기가 자기 친구 데려와가지고.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장면은 그러니까 사르가 소니한테 연결을 해주게 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도기가 또 이 장면에서 공간 침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니도 또 1대1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도기가 여기서 소니가 가야 되는 이 사이드 측면 공간을 본인이 잡아먹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공을 뒤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나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밋밋하게 뒤로 나오는 백패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 계속 대감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진짜 재수없게 지금은 멘트가 스위칭 됐잖아요. 엘랑가가 한 칸 위에 있고 또 다른 미드필더가 지금 우도기를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패스가 재수없게 만약에 여기서 엘랑가한테 끊기 되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도기도 지금 수비 전환 안 돼. 사르도 이거 못 따라가. 그러면은 3대2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뒤에는 중앙 수비 2명밖에 안 남아있는 토트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습을 잘하는 팀들한테 토트넘이 점유를 가져가면서도 맞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자, 그리고 사르도 의미 없게 여기서 결국에는 백패스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과르디올라의 디테일함이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과르디올라도 똑같이 하프 스페이스에 집요하게 공략하는 사람이고 요즘 현대 축구의 트렌드 자체가 하프 스페이스를 뛰는 거를 워낙 공략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들이 많잖아요. 근데 과르디올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볼 수 있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옵니다. 자, 토트넘이랑 비슷해요. 근데 토트넘에 다른 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여기는 도쿠가 뛰는 날엔 여러분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는 선수가 수비력이 좀 좋은 그바르디올이거든요. 왼쪽 풀백이. 그바르디올은 우독이나 제드 스펜스처럼 미친놈처럼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냥 상대 역습도 대비할 겸 그냥 굳이 데브라이너가 있는데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뒤에 서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코바치치가 사이드에 있는 도쿠한테 볼을 연결시켜 주죠. 그 다음에 도쿠가 공을 잡았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누가 친구도 끌고 안 가. 그 다음에 그바르디를 보세요. 그냥 뒤에서 도쿠 형 1대1 해봐. 나 그냥 기다려줄게. 형 뺏기면은 내가 수비해주면 돼. 도쿠 형 1대1이 장점이잖아. 형 1대1 해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디테일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공략을 하긴 합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브라이너가 약간은 나 이 공에 관심 없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으로 뒤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지금 도쿠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이 데브라이너가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정확히 봐보세요. 자, 앞으로 공을 밀다가 도쿠가 안으로 공을 터치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이에요. 이 타이밍이야. 우리가 저번에 방송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그냥 여기 위치에서 여러분 공을 이렇게 잡고 서 있을 때는 데브라이너가 관심 없는 사람처럼 그냥 관여를 안 해요. 근데 도쿠가 이 먼 거리에서 안으로 공을 밀었을 때만큼은 귀신같이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타이밍이 정말 환상적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두 명의 수비수는 데브라이너가 애초에 이 공에 큰 관심도 없었고 뛸지도 몰랐는데 상대 수비 뒤에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랑 진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그바르디올이 이 장면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데브라이너가 정말 알맞은 타이밍, 그 다음에 수비수들 등 뒤로 뛰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을 보시면은 사르라든가 이런 선수들 보면 뛸 때 토트넘 선수들 상대 선수들 앞으로 이렇게 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맨시티는 이게 학습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수비수 뒤로 이렇게 뜁니다. 수비수 시야에 사라져서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당연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차단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진짜 제대로 된 타이밍이다. 다음 장면도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사이드에 있는
도쿠를 향해서 패스를 쫙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쿠가 가장 잘하는 게 1대1이죠. 아,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발 토트넘처럼 어떤 이 정신 나간 관중이 난입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있다가 제드 스펜스가 됐든 우도기가 됐든 이렇게 안 띄워주니까 여러분 여기 공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얼마나 좋아. 입스위치가 여러분 안 내려앉아 있는 팀이 아니에요. 어제 경기 보면은 입스위치도 맨시티 맞이해서 5백으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허나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도쿠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이 공간 적어도 여러분 이 존만큼은 그 누구도 도쿠의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난 진짜 제일 보기 좋았던 거는 이 반대편에 있는 할란드라는가 포요든 이런 선수들도 여러분 정신없이 여기 안 서 있잖아. 왜? 도쿠는 이걸 1대1 해가지고 뚫어내고 크로스를 올릴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도쿠한테 관여하기보다는 자기들은 도쿠가 올리는 크로스를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돌아 뛰잖아요. 그럼 도쿠가 여기서 만약에 돌파 딱 해가지고 크로스 올려주는 거 이걸 받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지. 이게 여러분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식이지. 지금 토트넘은 너무나도 잘못된 짭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도쿠가 1대1을 걸면서 자신있게 본인이 크로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쉽게도 코너킥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도 보시면은 이번에도 그바르디올이 여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대편에 지금 필포든이 도쿠를 향해서 패스를 쫙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쿠가 여기서 공을 잡게 되고 여기서도 그바르디올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 그냥 도쿠 형 잘하는 거 해. 나는 그냥 형 뒤에서 서포팅만 해줄게. 굳이 나는 형 형 공격하는 거 관여하고 방해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인드랑 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쿠가 1대1 걸죠. 토트넘 여기서 뭐 할까요? 우도기가. 여기는 토트넘은 만약에 우도기가 여기 서 있다 하잖아요. 제드 스펜스 있잖아. 미친놈처럼 여러분 공간도 없는데 이 좁은 집에 여러분 4-5명이 살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없다고. 아저씨 토트넘 아까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다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을 때는 소니가 제일 잘하는 걸 좀 하게 놔두라고. 이 높은 위치까지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라인을 보시면은 이게 낮은 위치도 아니고 여러분 이 높은 위치까지 공이 전달이 됐잖아. 우리가 빌드업 하는 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빌드업 하는 거죠. 이 높은 위치까지 여러분 빌드업이 이렇게 됐어. 적어도 이 공간 경기장을 4등분을 자르면은 이 상대 위험 지역까지 왔잖아. 그러면은 여기선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을 살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도쿠가 1대를 걸다가 도쿠도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이드로 대상 못 쳐요. 그러다 보니까 도쿠가 안으로 공을 한번 툭 치게 됩니다. 근데 토트넘의 다른 거죠. 도쿠가 안으로 쳤을 때 어떤 장면이 생길까요, 여러분? 안으로 쳤을 때 패스를 넣을 수 있게 케빈 데브라이너가 뛰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만큼은 케빈 데브라이너가 공을 잡게 되고 크로스를 올리게 되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팀의 첫 번째 득점이 필포든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어요. 도쿠가 공을 잡고 1대1을 할 수 있을 때만큼은 상대 시야에 없어야 돼. 하프스페이스 뛰는 애들이. 지금 케빈 데브라이너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케빈 데브라이너 여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도쿠가 1대1을 걸다가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슬금슬금 오는 모습 보여지죠. 여기 케빈 데브라이너 슬금슬금 오다가 도쿠가 여기서 사이드로 공을 못 치고 약간 쌓일 것 같아. 왜? 지금 수비수 2명이 와 있거든. 여기 도쿠가 갈 데가 없는 게 느껴지거든. 그럴 때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예요. 패스가. 이래야 상대 수비 라인이 뚫히는 건데 토트넘은 그냥 계속 무지성을 띄는 거예요. 하프 스페이스를. 그리고 다음 장면도 보시면은 도쿠가 사이드에서 지금 공을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도쿠. 그리고 여기서도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냥 나는 큰 관심 없어. 도쿠 너 1대1 해. 라는 느낌으로 이 뒤에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도쿠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한번 공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안으로 툭 접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때다. 이게 가르디올라 감독이 나한테 알려준 타이밍이지. 이렇게 쳤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뛰는 거지. 왜? 상대 수비수 등 뒤에서 시야 뒤에서 상대 수비수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타이밍에 봐보세요. 여기서 도쿠가 안으로 칩니다. 이때 이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이거 수비수들이 진짜 잡기 애매한 타이밍에 도쿠가 이렇게 쳤을 때 얘는 이렇게 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도 당연히 데브라이너 놓치고 이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하프스페이스 침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수는 당연히 케빈 데브라이너를 놓치게 되고 이 뒷공간을 다시 한번 공략해서 데브라이너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 뒀다가 타이밍이 됐을 때 뛰어 들어가는 게 진짜 좋은 하프스페이스 침투입니다. 지금도 케빈 데브라이너가 사이드에 벌려있는 도쿠한테 패스를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쿠가 가장 잘하는 게 1대1 돌파다 보니까 여기서도 굳이 이런 선수들이 도쿠가 1대1 돌파하는 공간을 본인들이 굳이 잡아먹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쿠가 여기서
그냥 온전하게 자기는 상대 수비수 한 명만 요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면 김동완이라던가 필포덴 이런 선수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다음 장면이 이어지고 도쿠가 막 드리블을 해요. 도쿠가 드리블을 하는데도 굳이 누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바르디올 안 와요. 왜 와요 여기? 끊어지게. 그냥 뒤에서 그바르디올은 쉬면서 상대 역습이나 그냥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쿠가 원맨쇼를 보여주게 되면서 돌파를 하게 되고 낮고 빠른 슈팅을 통해서 팀의 득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기도 보시면은 도쿠가 1대1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장면에서. 그 1대1 치고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토트넘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방법이랑 맨시티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방법이 너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을 공략하는데도 이 감독의 조그만한 디테일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경기력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게 축구라는 거. 진짜 이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 활동량, 그 다음에 경기 때마다 뛰는 키로수, 이런 게 진짜 토트넘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 넓은 공간을 계속해서 뛰었다가 들어왔다 뛰었다 들어왔다 뛰으면 뭐예요? 공을 못 받는데. 이거 소니가 제일 잘하는 게 1대1 돌파고 그 다음에 슈팅이고 크로스인데 그걸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텍이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는 오른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 왜? 존슨은 어차피 정발 윙어고 존슨이 돌파를 엄청 잘하는 선수는 아니야. 크로스가 좋은 선수도 아니고. 그러면 존슨이 잡았을 때는 사르라던가 제드 스펜스 혹은 포로 이런 애들을 올려보내면서 뛰고, 왼쪽은 맨시티의 그바르디올처럼 도쿠가 드리블이 좋으니까 안 나가자. 그러니까 손흥민이 드리블이 좋으니까 제드 스펜스가 뛰든 뭐 레길론이 뛰든 우도기가 뛰든 체력도 좀 아낄 겸 수비 전환도 좀 빠르게 할 겸 단단하게 할 겸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디슨도 그냥 손흥민이 안으로 쳤을 때 눈이 맞았을 때 뛰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소니한테 아이솔레이션을 좀 계속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토트넘이 가장 좀 먼저 고쳐야 될 전술적인 변화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